우선 이해부터 하나 보면, 난독증 질문하신 분 있어서 제가 자료를 좀 더 추가했는데, 난독증, 취향, 뭐 심리적인 문제, 집중력, 뭐 어휘력, 배경리시, 생각근육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러분의 이해를 막습니다. 이해를 막는데, 우선 취향과 심리는 여러분이 잘 구슬려서 하셔야 되고, 오늘 좀 능력적인 면에서 집중적으로 다룰게요. 우선 난독증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이 있었는데, 정말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신 분은 요 학교 속의 문맹자들, 저 이거 보고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드리고, 영화 보실 분은 지상의 별처럼, 이게 조금은 인도 영화 풍으로 재미있게 구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표현한 거 보면은 정말 난독증 친구들이 보는 글자들, 그러니까 텍스트는 막 꾸불꾸불하고 왔다 갔다 하고 뒤집히고 완전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좀 시각적으로 형상화를 재밌게 하기도 하고, 성장기가 담겨 있어서 이거는 자녀들이랑 같이 봐도 좋아요. 지상의 별처럼 영화는 꼭 같이 보시고, 좀 더 관심 있고 더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이 학교 속의 문맹자들 책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구글에 난독증 테스트라고만 쳐도 다양한 자료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와닿는 거, 제가 아까 말했던 중학교 때 제 친구가 확 떠오르는 그 이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읽을 때 단어나 줄을 뛰어넘는가. 이게 반복되면은 못 읽어서 의도적으로 약간 내 마음 못 읽는 걸 숨기려고 패스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말 보이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못 읽는 애들 엄청 많거든요. 떠듬떠듬 읽는 친구도 많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껑충껑충 뛰어버려. 바로 다음 줄을 읽어버리고 아랫줄을 읽어버리고 막 왜 이렇게 읽어? 라고 하는 게 반복된다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 있고, 그리고 또 읽은 줄을 되풀이하는 것도, 이것도 이렇게 쭈루룩 나란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읽던 위치를 자주 잃어버리는 거, 이것도 하나의 요소예요. 그럼 갑자기 다른 줄을 읽고 갑자기 이상한 새로운 부분을 막 읽고 이런 것 자체가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 그 자체가 또 이제 주의. 그리고 뭐 읽을 때 두통, 뭐 눈에 대한 피로, 이게 계속 흔들리는 걸 보고 정돈되지 않은 걸 보니까 눈이 굉장히 피로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머리도 아프고, 이런 요소들이 쭉쭉 있어요. 그래서 읽을 때 줄이랑 읽던 위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패턴적으로 나타난다. 한번 좀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 클리닉 같은 것도 꽤 있어요. 아예 치료랑은 다르게 좀 지도해주는 클리닉 있으니까 거기서 고치면 어린 친구들은 또 금방 다시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싫어하는 친구들은 그냥 글자를 싫어하는 친구도 많아요. 난독증이랑 상관없이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싫다고 하기도 하지만, 이제 특히 이소부화 같은 거에서 캐릭터가 선명하다 보니까 캐릭터 자체가 주는 반발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동화책 보고 애가 하나가 이제 늑대가 너무 무섭다고 울고 나서 그다음부터 늑대 나온 책은 다 안 보는 거예요. 늑대 나온 책 싫다고 그냥. 뭐 이런 심리적 요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 잘 하시면 좋고, 우선 여러분 능력적인 면에서 태도는 여러분이 잘 구슬리시는 게 중요한데, 능력적인 면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은근슬쩍 애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이야기 이해력을 파악할 수 있는 예인데, 양치기가 되고 싶은 늑대에 이제 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이소부화가 있는데, 독후 활동이 이런 거예요. 늑대가 양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양치기처럼 꾸미는 거예요. 특히 6세, 7세 애들 이런 활동하면, 저 뒤에서 이제 참관하고 있으면 어떤 친구는 그냥 양치기를 다 빨간색으로 막 칠해버려요. 그 친구는 물어보면 그냥 빨간색을 좋아해서 빨간색으로 칠해요.
그럼 이야기 상황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막 고민해요. 양들한테 들키지 않으려면 양치기처럼 생각해서 그려야 되는데 양치기는 어떻게 입었지? 그래서 여기 초록색으로 생각하고 여기는 막 이렇게 막 해요. 아니 어떤 친구 되게 까만색으로 해가지고 왜 까만색으로 했어 했더니 피부랑 해서 거의 안 보이게 해요.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름의 전략을 써요. 그 자체가 이야기 이해력이거든요. 그 이해력이 없이 독후 활동을 하면 그냥 이거는 미술 활동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에 대한 맥락을 가지고 와서 이해한 다음에 그 이야기 맥락 속에서 활동을 하면 그 자체가 의미 있는 독후 활동이에요. 이게 꼭 차이를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집에서 활동지, 워크북, 프린트 학습지 뭐 하고 이러실 때도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얘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로 더 나아가도 되는지 이렇게 가능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뭐 독서 지도사나 전문 교육자가 아니니까 여러분의 이제 그런 이제 제가 강요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저는 독서교사 육성하고 이럴 때는 항상 독후 활동의 그 맥락, 이야기와의 맥락 연결성을 항상 중요시해요. 낮게 따로따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이야기의 맥락을 가지고 와서 활동을 해야지 독후 활동이다. 이런 이야기 항상 드립니다. 여러분도 이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고, 실제로 이제 이솝우화 세계명작으로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요 책을 7살들에게 읽어줄 때도 그냥 요 당나귀가 이렇게 재밌게 그려져 있는 것만으로도 깔깔깔 웃어요. 그거는 그냥 웃는 거고, 이 당나귀는 친구들이 당나귀한테 바보라고 놀려요. 그 당나귀가 혼자서 생각해요. 내가 좀 착하게 생겨가지고 애들 놀리나 보다. 그럼 나는 무섭게 생기면 애들이 안 놀리겠지? 그래서 사자 가죽을 쓰고 이제 동물들한테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솝우화나 세계명작 이런 이야기는 단순해 보여도 안에 복잡한 스토리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당나귀가 왜 사자 가죽을 써야 했는지, 드라마 보고서도 드라마 이해 못하면서 보는 사람이랑 이해 다 하면서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이제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물어보면 당나귀가 사자 가죽 왜 썼을까? 그러면 그냥 웃고 그냥 사자가 멋있어서요, 사자 좋아서요, 사자가 인기 많아요, 막 이렇게 약간 신나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리액션 해주면서 속으로는 이해가 아직 덜 됐구나. 근데 어떤 친구는 똑부러지게 당나귀가 자기 놀림받지 않으려고 무서운 사자를 썼어요. 이런 식으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극복하려는 사자의 털가죽, 이런 의미 자체를 이해하고 말하는 친구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활동을 막 한 10명 정도 계속 수업을 하다가도 저 친구는 이해 제대로 했네. 그럼 확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별재정 같은 것들을 체크하시면 좋고, 이걸 이해한 친구는 또 다른 책으로 나아가도 되고, 이걸 이해 못한 친구는 이거보다 조금 더 반복하던가 좀 더 낮은 책을 통해서 이야기 스토리 이해를 높여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주인공이 누구야, 당나귀요, 뭐 이런 퀴즈 이상의 의미예요. 이야기 이해력은. 그리고 어제 봤던 이제 이 책에서도 여러분 전략적으로 코칭한다고 했을 때 이 책으로 내가 과학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스토리 이해를 잘 했나, 이 주인공의 성장 이야기를 좀 잘 습득했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클리스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물어봤을 때 자기 몸에 자석을 타고난 돌연변이지만 그 능력을 활용해서 구조대원으로 되게 인기가 많아요. 이렇게 이제 요 전체 이야기 스토리를 잘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나아가서 내가 클리스라면 어땠을까, 여기까지도 나아가는 이런 이야기 독해력, 그리고 이런 지식적인 거. 자석에 붙지 않는 물건은 뭐지? 클리스가요 고무조끼를 입었는데 자석이 안 붙었어요. 클리스가요 플라스틱 텐트에 들어갔는데 자석이 안 붙었어요. 이거 자체가 자석에 붙지 않는 물건은 고무랑 나무랑 플라스틱 이런 거 안 붙는구나, 이걸 이해하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의 작은 발문 하나로 자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 중에서도 읽기랑 쓰기에 고민이 많으신 분도 있는데, 한 줄 쓰기든 두 줄 쓰기든 뭐 줄줄이 쓰기든 기본적으로 말하기를 먼저 시키고 그 말을
실컷 한 다음에 말로 옮기는 거. 그게 조금 더 수월해요. 항상 듣기랑 말하기가 더 일상생활 속에서 편해요. 그리고 글자를 직접적으로 만나는 읽기랑 쓰기는 조금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말하기 독서법이라는 책도 있고 이런데 아까 듣는 거, 말하는 거를 잘 살려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들어도 괜찮아요. 듣기만 한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듣고 나서 이해를 잘 하는지 그냥 엄마 목소리가 좋은 건지는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로 꾸준히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자극하고 싶은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던 요 목록에서도 이건 약간 유치원 기준으로 내려와서 한 건데 기초 읽기랑 의문문적 인식했는데 소리내어 읽기를 반복하는 게 되게 좋아요. 유창하게 읽는 거. 그러니까 빨리 쭈르륵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띄어쓰기 나름 이런 이야기책은 구연동화하듯이 내가 캐릭터 막 화내면은 야 나 바보 아니야 막 이렇게 약간 연기하듯이 읽는 것 자체가 그 상황과 맥락 분위기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저도 연기를 못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서 울고 그 부분에서 무서워하고 그 부분에서 막 애가 벌벌 떨고 그 부분에서 기분이 좋고 이런 거 하나하나 여러분이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게 없이 로봇처럼 읽으면 글자만 읽는 거고 의미를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소리내어 읽었을 때 비언어적, 반언어적 표현까지 잘해서 읽는 거. 그리고 쓰기 부분에서는 소근육 부분에서는 우선은 그림처럼 자주 내가 쓰는 활동을 하는 거랑 이 스티커, 붙임딱지를 잘 붙이는 게 은근히 어렵습니다. 되게 섬세한 활동이에요. 손으로 떼어서 손으로 맞게 이렇게 잘 모양에 맞게 잘 붙이는 걸 이제 협응력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를 많이 붙이면 내 나름의 손의 힘과 이런 훈련도 좀 됩니다. 대신 아무 데나 붙이는 친구들 있어요. 의미 상관없이 막 붙는 게 신기해서. 그게 아니라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내가 잘 붙이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것도 하나의 훈련이 됩니다.